19. 고구마똥. 김범은 광안로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나무수 부거진 광안로 주변에 매미소리만 자욱할 뿐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은 자취가 묘연했다. 춘향도는 어렸을 때부터 그 줄거리를 환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살 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화인지 전설인지 소설인지 명확하게 구분도 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분명히 꾸며낸 이야기인 소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실화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소리를 귀동냥하는 것으로 좋겠을 뿐 소설로서 춘향전을 읽을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만약 전쟁에 이겨 체제가 바뀌면 춘향전은 어떻게 될까? 혁명적 작품으로 우대를 받을까? 아니면 반혁명적 작품으로 천대를 받을까? 글쎄,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이가 계급 차별 없이 사랑을 나누는 대목까지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춘향이를 구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문제 아닌가? 춘향이가 이몽룡의 정실 부인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건 계급 상승이지 계급 혁명이 아니니 말이야. 계급 혁명이 되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꾸며져야 하나? 이몽룡이가 사또 자제라는 신분을 내던지고 춘향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골치아프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손승호의 소관이다. 내가 무슨 소설가라고 주제넘게. 참, 모든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작품들이 씌어진 시대적 특성과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손승호가 말했었지. 그 기준으로 본다면 가만히 있자. 춘향전은 어떻게 되나? 양반이면 그 아래 계급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사형을 가할 수 있었던 어이없는 봉건사회 속에서 춘향전이란 소설은 나온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건 역시 혁명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 시절에 그런 이야기 줄거리를 엮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분명 양반은 아니었을 것이고 계급제도를 증오한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었을까? 아니면 더 천한 신분의 자식, 그래, 기생의 자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고이 살아남았을까? 어쩌면 죽었거나 미리 어디론가 출행랑을 쳤을지도 모르지. 그 이야기를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없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 이야기를 그리 재미나게 엮어낸 재주나 계급제도의 모순에 대해 남들보다 앞선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은 어쨌거나 예사 사람이 아니야. 도당으로는 언제 가실란가요? 옆에 앉아있던 남원 인민위원회 선전 과장이 말을 걸어왔다. 그 어감이 벌교 쪽과는 사뭇 달랐다. 벌교 쪽 말이 억세면서 탄력이 있는 데 비해 전주 남원 쪽 말은 부드러우면서 묘한 가락을 타고 있었다. 예, 두어 군데 더 들러갈 예정입니다. 김범은 꽁초를 입으로 가져가다가 불이 꺼진 것을 알고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 시행이 하루라도 빠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만요. 인민은 물이고 당은 괴기라는데 이리 인심이 돌아서서야 어찌 혁명이 되겠는가요? 예, 이렇게 실태조사를 나서고 있으니 무슨 조처가 이루어지겠지요. 그전까지는 도당의 지시대로 당이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서 인민들을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중앙당의 어떤 새로운 조처에 앞서 인민들이 논리적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감정적 오해를 푸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김범은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것이사 다 알지만은 인민들의 마음을 딱 닫아걸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한 게 탈 아닌가요? 꼭 그렇게 생각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맹원이나 민청원들은 물론이고 인민군들까지 왜들 이렇게 야박하게 난리를 치느냐는 인민들의 항의나 불평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을 하지 못하고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조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게 또한 문제겠지요. 그런 중첩된 문제 해결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최단 시간 내에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범은 열성당원처럼 신념에 찬 호투로 말했다. 그렇기는 하구만요. 근데 선전과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어제 후닥닥 끝장을 내뿔지 못하고 저리 껄쩍지근하니 날만 보내고 있을 기라. 전세에 대해 근심의 빛을 드러냈다. 글쎄요, 적도 최후의 저항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 인민군의 승리로 결말이 날 테니까 우린 후방 사업에나 열중하도록 합시다. 구경 잘했으니 이만 일어나도록 하지요. 말이 길어지는 것이 싫어서 김범은 일방적으로 말을 정리하고 일어섰다. 어색한 얼굴로 선전과장도 따라 일어났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세에 대해서 조직원들은 거의가 조심스럽게 염려를 나타내고는 했다. 간부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우려의 도는 심해지고 있었다.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은 만큼 그들은 나를 소모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낙동강 연변에서 정지해버린 전선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채 한 달 가까운 날들을 허비하며 9월로 접어들게 되었다. 간부들 사이에 불안한 기색이 드러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김범은 자신의 이상이 들어맞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 우울했고 어느 누구하고도 전세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을의 미국에 대한 혐오감만 커질 뿐이었고 아무런 해결책이라고는 없었던 것이다. 가시질이 뭔디 요거 좀 지니시잖아. 선전과장이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아니, 이게 뭡니까? 핵고구마가 나와서 좀 사구만요. 이거 폐가 아닙니까? 민폐로만 몰라도 요것이 우리끼리 나누는 정인디요. 남의 땅에 오셨으면 소리라도 한 자락 들으시고 뜨시게 해야 하는데 워낙에 전정탱이라는 게 손님 대접이 그리 안 되는만요. 선전과장이 정말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소리의 고장에 사는 사람다운 말이었고 인심이었다. 그가 굳이 광안루를 구경시키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럼 고맙게 먹겠습니다. 김범은 종이쌈을 받아들며 웃었다. 전쟁이 이기고 시상이 편해지면 꼭 한번 새로 만나십시다. 오늘 못 들으신 남은 소리 곱쟁이로 대접할게요. 그러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먼지를 무서워니 댕겨가시시오. 김범은 종이쌈을 꼭 들고 걷기 시작했다. 선전과장의 마음처럼 고구마의 온기가 손바닥에 느껴져 왔다. 그럴 날이 오기는 와야 할 텐데. 김범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남원으로 출장을 나온 것은 재산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실태를 도당이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조사와 그것에 전면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농민들과의 문제는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였다. 당은 인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인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라 재정에 피해가 생기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세금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동원한 것이 나달색이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가 각 개인이 생산해낸 일체의 소유물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조건 아래서 농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아 자작농으로 독립한 농민들은 이할 5푼의 세금만 빼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과 다르게 가축까지 다 세금원으로 계산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3할 미만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나 전에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가 반타작인 5할을 소장료로 지주에게 바치고 세금은 또 따로 내게 되어 있었다. 세법에 따르면 전에 비해 배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거칠게 반발을 보이고 있었다. 완벽한 홍보 계몽을 통한 이해 납득의 과정 없이 시행됨으로써 농민들은 재산의 범위와 조사의 방법에 대해 감정적인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지배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딴 나라의 지배나 간섭에 대해서는 무조건 몸서리치며 거부하도록 민족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갑자기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민중의 오해를 사서 막대한 지지를 잃었던 경우와 똑같았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어엿한 자작농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소작인 시절에 지주한테도 간섭받지 않았던 논두렁에 콩을 세는 것에 정남이 떨어져 하고 열을 올렸다. 지주들이 논두렁의 콩이나 밭고랑의 고추를 못 본 채 하고 넘긴 작은 혜택은 결코 소작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고양이도 쥐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건 소작인들의 숨통을 미리 틔워버리는 지주들의 교활한 지배 방법이었다. 소작인들에게 자기들을 괴롭히는 악질의 표본과 기준은 지주들이었고 그들이 심정적 좌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주에 대한 반감과 좌익의 선전 활동에 따른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주들도 하지 않은 짓을 좌익이 하자 그들은 자초지종을 따질 겨를이 없이 감정적 반발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기대만으로 가득 찼던 농민들과 전시 상황의 급박함 속에서 정책 시행의 선전 활동을 제대로 못한 당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리 현상을 김범우는 괴로운 심정으로 겪어내고 있는 참이었다. 그가 맡은 임무는 각 지방의 불만 시태를 조사함과 아울러 문화선전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요령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전달 주입하는 것이었다. 손승호도 물론 같은 임무를 띠고 다른 지방을 출장 중이었다. 김범우는 박두병을 상대로 이학송과 나누던 식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다. 이학송은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긴 했지만 당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두병은 지하투쟁까지 감행한 열렬한 공산주의자였고 당 간부였다. 그에게 전쟁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이 용납될 리가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가 만약 회의론에 동조한다면 그는 당간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임무고 미덕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대하는데 옛날의 우정과 현재의 임무를 분명히 구분짓고 있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석에서는 김동무였고 사석에서는 김영으로 바뀌는 호칭이 그의 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공적으로 일을 지시하면서도 입당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않았다. 김범은 일단 일할 자리를 정하게 되자 스스로의 태도를 확실하게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식의 수동성을 버리고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자신의 성격에도 맞았고 역사의 정당한 흐름을 따라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과에 대한 불안스러운 예측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었다. 자넨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그렇게 가시박힌 소리만 해대며 사람 복장을 쑤셔댈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이 일을 열성으로 해대는 건 뭐고. 손승호의 얄궂은 표정의 말이었다. 글쎄, 내가 이해하기 곤란한 사람이 아니라 염 선배나 자네가 내 진위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닐까? 염 선배는 나를 감상적 민족주의자로 곡해했고 자넨 나를 기회주의자로 매도하지 않았나? 다 생각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이지. 김범우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미안하네. 자네 생각이 너무 깊어서 그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뭔가 좀 생각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 문제를 생각하면서 미국이란 존재를 너무 가볍게,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걸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미국이란 존재의 속성과 그 영향력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내 생각이나 태도가 금방 이해될 거네. 미국은 절대 간단한 나라가 아니고 이학송 선배 말을 흉내내자면 미국은 우리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걸세. 그래. 반민 특유의 불법 해체를 놓고 이 선배가 그런 식으로 말했었지. 역시 기억력 좋군. 중요한 말이었으니까. 헌데 미국이 그렇게도 문제일까? 자네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까? 미군과 소련군이 이 땅에서 철군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뭔 줄 아나? 소련군은 그냥 다 물러갔는데 미군은 500명의 군사 고문단에 남겼다는 사실이네. 그거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지부지 잊어버리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군사 고문단의 구성이나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은 거의가 장교들로 이루어졌고 미국은 남쪽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시였네. 유사시에 그 장교들 밑에 사병들만 갖다 붙이면 그대로 전투병력이 되는 건 아니겠나.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며칠 만에 전쟁에 개입했었지. 문제는 미국을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한 데 있는 것이네. 적을 과대평가해서 패하는 것이나 과소평가해서 패하는 것이나 똑같은 어리석음이라고 쾌쾌묵은 손자병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던가. 보게, 며칠 전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유엔을 상대로 조선 인민의 성명서를 냈는데 15살 이상의 조선 인민 중에서 1330만 명이 서명한 압도적 다수의 인민의 의지를 중시하고 유엔은 그 헌장에 입각해서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 간섭을 즉각 중지하고 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그 내용인데 자네 생각엔 그게 실현될 것 같은가? 글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어림도 없는 소리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성명서 하나로 물러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을 거네. 그리고 유엔이라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의 힘으로 만들어져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이야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닌가. 물론 당에서 그런 성명서를 낸 건 미국이 물러갈 것을 기대해서라기보다 남의 민족 문제에 무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미국의 만행을 세계 여론에 알리자는 목적이 더 크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전선이 너무 오래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 미국이 문제는 문제야. 손승호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범우는 자신이 마음의 안정을 얻은 데는 손승호가 옆에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데 서로는 부담이 없고 짐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동무였던 것이다. 김범우는 걸음을 옮기면서 조심해서 종이를 펼쳤다. 짙은 자주색 껍질에 쌓인 고구마 4대끼가 키를 맞대고 누워 있었다. 그 눈에 익은 새김새에서 뭉클 슬픔이 느껴졌다. 고구마는 쑥떡, 개떡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줄을 이어주는 농가 음식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지는 겨울 막바지에 이르면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고구마 한 개씩으로 하루살이를 해냈다. 고흥놈들 고구마똥이라는 말이 있었다. 섬이나 다름없는 고흥은 밭이 태반인데다 땅이 거칠어 생명력이 강한 고구마 농사가 자연히 성행했다. 새끼를 고구마만 먹다 보면 그 똥도 고구마 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곡식 없이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고달픈 삶을 일컫는 말이었다.
김범우는 고구마 하나를 집어 뭉텅 베물었다. 고구마는 어디까지나 간식이어야 했다. 농지가 고르게 나누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농지를 고르게 나누어 갖고자 하는 농민들의 욕구를 이번에 실감있게 목격할 수 있었다. 자신이 전주에 도착했을 때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농지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다. 그 신속함에 놀라자 놀랄 것 없네. 당에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벌써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기 시작했네. 내가 옛날에 뭐라든가 농민들은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던가. 정확한 기회 포착에 신속한 행동 개시네. 박두병의 말이었다. 참 기막힌 생체 언어의 표현이군. 농지 개혁을 새로 안 하려고 했다간 큰일 나겠군.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 당장에 이승만 정권 꼴 나는 거네. 당연하지. 사람에게 생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고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결국 그 해결책이니까. 우리 인민군이 해방시키는 날짜에 따라 지방마다 약간씩 시간차만 있을 뿐 어디서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는 마찬가지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농지개혁이 상호 이해의 불충분으로 말썽을 빚고 있었다. 김범우는 하루라도 빨리 그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랐다. 자신의 노력이 그 일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는 오물거리고 있던 고구마를 꼴떡 삼켰다. 그리고 걸음을 더 빨리 하기 시작했다. 유로 지서장 이근술이 체포되었다. 몸을 숨긴 지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가 잡혔다는 소식은 좁은 유럽면을 삽시간에 휘돌았다. 소문이 새바람 탄 불 번지듯 한 것은 다른 경찰들처럼 벌써 오래전에 먼데로 떠났으리라고 생각했던 그가 면내에 숨어 있었다는 놀라움 때문이었고 다음은 그가 죽게 되리라는 다급함 때문이었다. 근데 이 적지 잘 피해 있다가 어찌 잡히고 말하는고? 이 윤센집 헛간서 나무고 지푹댐이고 오만 잡동사리를 싸울래갖고 다 모고 사이에 눌자리로 맹글어 피해 있었는데 아 금매 방정 맞은 두 아새끼가 숨바꼭질인가 대갱이 숨기는 놀인가에 미쳐선 저거들 몸뚱이 숨기려고 해피라고 그 잡동사리를 허물어댔다고 안 오요. 어메 문딩이 저것을 어쨌거나. 그래서? 썩을 놈의 새끼들. 그게 어디 되었을 것이오. 잡동사니가 허물어 짐수로 삐쩍 모른 얼굴에 머리카락하고 시험이 질게 난 지서장이 풀쑥 솟긴 것이지. 그래놓게 간 떨어지게 놀란 두 아새끼가 고사투로 날고 뜀수로 귀신이야 도깨비야 소리소리 질러 뿌렸더라. 연병한다. 네 집 삼시랑들이 그리 방정 맞을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근술이 잡히게 된 병이었다. 근데 지사장은 어째서 미리 안 피우고 혼자서 뒤쳐졌을고? 그럴 만한 무슨 사단이 있었겠지. 아 그런 거 따지는 것이야 다 새나라간 소리고. 시방 다급한 것은 지서장이 어찌 되느냐 하는 것 아니겠소. 어찌 되기는 어찌 되라. 그 마음 좋은 지서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 태평스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오. 지서장이 아무리 마음이 좋고 면민도를 위었어도 지금은 전시인디다가 지서장은 경찰이란 말이지. 지 아무리 사람 목숨이 포리 목숨이고 순사치고 악질 아닌 것이 없지만은 죄도 지각각 순사질도 지각각인 것이 지사장 두고 하는 말 아니겠소. 순사질 해먹었다는 것만 갖고 지사장 같은 사람 죽이면 인공시상도 어디 사람 살 시상이겠소. 그것이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지. 무슨 방도가 있어야 할 일이지. 방도야 무슨 방도가 따로 있겠소. 지사장 덕에 살아난 보도연맹 사람들이 26섯이나 있겠다. 우리 면민들이 나서겠다 하면 어찌 죽이겠소. 그거 참 좋고 좋은 방도시. 다시 이근수를 염려하는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을 때 그의 배려로 예비 검속에서 죽음을 면하게 된 27사람은 이미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근술이 갇힌 분주소로 몰려가 구명운동을 펴는 한편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면민들은 하루 만에 구명운동의 한 덩어리가 되어 나섰다. 그 사건은 곧 염상진에게 보고되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염상진은 깜짝 놀랐다. 군내에서 유일하게 예비 검속이라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은 유러 지서장이 바로 유러의 여태껏 숨어 있었다니. 군당으로 되돌아와서 유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경찰관도 있었나? 하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째서 혼자 숨어 있었단 말인가? 염상진이 직감적으로 가진 의문이었다. 의문은 직감적이었지만 해답은 직감적이지 못했다. 예비 검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물론이고 면인민들까지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대목을 염상진은 몇 번이고 읽었다. 그들이 구명운동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27사람이나 살려준 그를 표창은 못할지라도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염상진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왜 피신을 하지 않고 혼자 숨어 있었는가가 가시로 걸렸다. 혹시 어떤 목적을 가진 은신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고 염려였다.
만약 그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은신했고 활동을 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살려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다. 염상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면인민들을 위해서도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정적으로도 이건술이란 색다른 사람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염상진은 안창민을 불러 보고서를 건네두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염상진은 담배를 깊이 피우며 김범준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범준은 순천에 주둔하면서 관할 지역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보성군을 거쳐 고흥군으로 가는 길에 집에 머물고 있었다. 염상진은 그에게 유로 동행을 청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에게 동행을 청할 만한 희귀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희귀한 사건을 목격시키고 그 처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와의 첫 대면 이후 서로가 바빠 좀 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첫 대면한 김범준은 역시 소년 시절부터 흠모해왔던 대상으로서 부족감이 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준수하면서도 예리한 얼굴에는 40개의 혁명가다운 중량감과 원숙감이 담겨 있었다. 만주 그 어느 곳에선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인민군관이 되어 해방전쟁을 통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공산주의자로서 항일 빨치산 투쟁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염상진은 그저 온몸이 조여드는 위축감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 투쟁 경력이야말로 아무 사족이 필요 없는 골수요 정통이었던 것이다. 저는 범우 친구입니다. 소학교 때부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염상진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첫 인사를 삼았다. 아, 범우 친구요. 김범준은 반색을 하며 손을 잡았고 부끄럽소.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지도 못했는데. 하며 쓸쓸한 느낌의 웃음을 얼핏 지었다. 김범준은 동생 범우의 사상적 동향을 알고자 했다. 염상진은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족의 발견. 그 말 한번 재미있군. 반민족 세력을 제거한다는 전제 아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념투쟁에 앞서 민족의 단합을 꾀하자는 뜻이라니. 현실성은 약해도 논리성은 강하군. 민족은 100번 강조되고 확인되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김범준은 혼잣말을 하듯 느릿느릿 말했다. 첫 대면은 그것으로 끝났다. 이거 다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찌 생각하시오? 염상진은 담배를 끄며 안창민을 응시했다. 글쎄요. 면인민들의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집단 후퇴를 했는데 왜 혼자 떨어졌는지 의문이고 그게 어떤 임무 수행을 위해서가 아닌가도 의심스럽습니다. 안창민의 예리함에 염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니오? 얼굴을 본 적은 없고 마음씨가 좋다는 소문은 투쟁 중에 얼핏 들었습니다. 만약 숨어 있었던 것에 아무 혐의가 없으면 어째 되겠소? 글쎄요. 27이나 되는 목숨을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알겠소. 내 생각과도 일치하고 있어. 곧 유로로 넘어가야겠는데 안동무 일은 어떠소? 별로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예, 준비하죠. 안창민이 일어섰다. 염상진은 전화기 발신 손잡이를 돌려댔다. 염상진은 김범준에게 사건 내용을 간추려 말하고 가능하면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거 참 드문 경찰관이요. 시간이 전부 얼마나 걸리게 되겠소? 왕복 소요 시간이 2시간 정도. 조사에 1시간 정도 해서 3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나 곧 나가겠소. 예, 시간 절약을 위해서 횡계 다리목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좋겠소. 염상진은 기분이 더없이 좋았다. 김범준 같은 혁명투사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는 일이었다. 그는 과묵한 인상이었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되새겨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무게를 느끼게 했고 궁금한 것이 수없이 많으면서도 함부로 물을 수가 없었다. 김범우의 생각에 대해서도 자신은 일찌감치 환상주의자나 감상적 민족주의자로 단정내려 무가치한 것으로 지지도회하고 말았는데 그는 색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민족은 100번 강조되고 확인되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득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계급성 속에 민족을 두는 것인지 민족 속에 계급성을 두는 것인지 계급성과 민족을 수평해 놓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모호했다. 횡계 다리목에서 만난 세 사람은 유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예사 빠르기가 아니었다. 안창민의 발걸음도 가볍고 빨랐다. 그는 야산 투쟁을 통해서 하대치의 발빠르기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다리가 단련되어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서 얼마 동안 발이 허공에 뜨거나 헛노이는 착각 속에서 몸이 자꾸 뒤뚱거리는 것 같은 혼란을 겪었고 요즘도 가끔 그런 기분이 스치고 지나가곤 했다. 산만 오르는데 익숙해진 다리가 평지를 걷게 되자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다. 다이가 영판 요상옷이잖아. 한식경 지내야 지대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요? 하대치가 경력자답게 넌지시 한 말이었다. 의용군 사령관 김태규 동무집이 유로입니다. 염상진이 말을 꺼냈다. 그렇다고 들었어. 염상진은 맥이 빠졌다. 그 말을 고리삼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려 했는데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염상진은 곧 자신을 비웃었다. 김범준의 입장에서 호남지구 의용군 사령관 김태규에 대한 신상 파악이 안 되었을 리가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단순했던 것이다. 김태규 선배는 자신이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북쪽에 건재하고 있다가 봉건시대용으로 금이 환영했던 것이다. 그는 직책 그대로 의용군들을 모아가지고 전선으로 갔다. 그의 출연은 김범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읍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황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안청민은 김태규의 이름을 듣자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불안스러움과 궁금증이 한꺼번에 일어나 그 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글쎄, 전왕의 정방이라. 김범준은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담뱃갑을 꺼냈다. 염상진이 성냥을 켰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느라고 잠깐 걸음을 멈추었고 담배를 빨면서 한동안 걸어가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미군이 문제요. 마침내 김범준이 한 말이었다. 된 신음이라도 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안창민은 염상진의 눈길을 느꼈다. 염상진의 눈은 더 묻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염상진의 눈길이 아니었어도 안창민은 무슨 말을 더 연결할 기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만큼 김범준은 대답하기 곤혹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짧은 대답은 다른 말을 더 물을 필요 없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하늘에도 산에도 들녘에도 가을이 깃들고 있었다. 하늘에 비치며 산의 모습이며 들녘의 색깔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걷기에만 열중했다. 주리제까지 한달음에 치올랐다. 마치 속보 경주라도 하는 것 같았고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걸음이었다. 잠시 쉬시겠습니까? 주리제 마루에서 염상진이 말했다. 괜찮소. 김범준의 표정 없는 대꾸였다. 산으로 에워싸인 유러면이 언제나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언제 보아도 가관의 경치였다. 김범준은 걸음을 멈춘 듯하며 담배를 꺼냈다. 염상진은 빠른 동작으로 성냥을 그었다. 저도 피워도 되겠습니까? 염상진의 말이었다. 아, 괴념치 마시오. 김범준이 재빨리 담뱃갑을 꺼내 염상진 앞으로 내밀었다. 저한테 있습니다. 어서 뽑으시오. 김범준이 염상진을 쳐다보며 그 가게에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내뿜는 담배 연기가 바람결을 타고 어지러이 흩어지고 있었다. 두어 걸음쯤 뒤따라 걸으며 그 상큼한 냄새를 맡고 있는 안창민은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에 민족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요? 염상진은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내리막길이라서 걸음은 한결 더 빨라져 있었다. 그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 김범준은 염상진을 옆눈길로 보고는 계급혁명을 전제로 한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민족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얼마만한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인데 거기에 민족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오. 중국 공산당은 처음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되 민족 자주적 혁명, 민족 주체적 혁명을 분명히 했던 것이오. 그러니까 중국인의 힘으로 중국 민족을 위한 공산주의 계급혁명을 추진한다는 노선이오. 그 노선에 따라 모든 전략, 전술은 수립되고 추진되었소. 코민테른의 지시 거부도 부르주아 혁명 단계를 생략하고 농민 프롤레타리아를 혁명 주체로 삼은 것도 어제까지 적이었던 국민당과의 투정을 중지하고 일본 놈들을 내몰기 위해 팔로군으로 국민 당군에 편입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는 것은 중국과 중국 민족을 소련에 넘겨주거나 예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을 모택동 주석이 공개적으로 했던 것도 다 그 노선에 근거한 것이었어. 계급은 사회의 수평적 인식이고 민족은 수직적 인식인데 그건 배짜기의 날줄과 씨줄 같은 것이오.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배가 짜질 리가 없지 않소. 그런데 조선 공산당은 어찌 되었소? 민족 반역 세력에게 민족을 도용당하다니. 그자들이 어찌 감히 민족 진영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말이오. 그건 그자들이 뻔뻔스럽고 교활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조선 공산당이 민족을 등한히 한 데 문제가 있을 것이오. 공산당 쪽에서 계급과 함께 민족을 내세웠다면 그자들이 어찌 민족을 도용할 수 있었겠소. 고유한 문화 전통과 생활 풍습을 가진 사회 집단일수록 계급보다는 민족에 더 호응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요. 그 연장선상에서 찬탁이 나왔고 찬탁 때문에 조국을 소련에 팔아넘겨야 한다는 결정적 모함을 당했고 그러고도 그 모함을 깨끗이 척결할 만한 시원한 대안을 인민 앞에 제시하지 못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공산주의 이념 아래 세계 인민의 해방을 주창해온 소련이 조선 문제를 놓고 제국주의자 미국과 한탁상에 앉아 신탁통치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오. 그걸 소련이 저지른 분명한 오리며 모순이고 조선 공산당은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서 그 모순을 지적하고 그 오류를 시정하게 했어야 하는 거요. 그런데 찬탁을 했어. 중국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 인간이 지역적으로 집단을 이루며 종족이 다르게 말도 다르게 살아온 역사가 수만 년을 헤아리는 이상 계급혁명의 통일로만 사라질 수 없다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오. 그 파악 위에서 중국 공산당은 붉은 깃발을 내리고 국민당과 연합해서 일본도 물리치고 혁명도 성취시켰는데. 김범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염상진은 충격에 부딪혔다. 충격을 받기는 안창민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잠시 맞춰다보았다. 김범준이 생략해버린 말이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자신들이 여태껏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고 비판이었다. 그의 안목이 크고 예리함에도 놀랐지만 그런 위험천만한 비판을 가하는데 더욱 놀란 염상진과 안창민은 할 말을 잇고 있었다. 분주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더는 말이 없었다. 세 사람 앞에 이근술이 끌려나왔다. 바람이라고는 통하지 않는 헛간 뒷구석에 갇혀 한여름의 무더위에 시달리며 먹는 것도 부실했던 데다가 오랫동안 햇볕마저 못 보고 불안스럽게 지내온 이근술의 얼굴은 뼈가 있는 대로 다 드러나도록 삐쩍 마른 채 피부는 희끄무리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래서 긴 얼굴은 더 길어 보였고 부르튼 입술 언저리엔 수염이 더부룩한 데다 머리칼까지 길어 모습이 사람 꼴이 아니었다. 그 걸상에 앉으시오. 염상진의 말에 따라 이근술이 퀭한 눈을 껌뻑이며 걸상에 앉았다. 이분은 지구사령관이시고 난 군당위원장이요. 그리고 이분은 부위원장이요. 염상진이 앉은 순서대로 신분을 밝히고는 지금부터 당신을 추조하겠소. 묻는 바에 대해 명료하게 사실대로 대답하기 바라오. 불필요한 거짓말이나 위장술을 쓰려고 해서 우리가 경찰 간부인 당신에게 갖추고자 하는 예우가 깨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그는 이근술의 눈을 주시하며 엄격한 어조로 말했고 이근술은 멍한 듯한 눈으로 염상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들은 단체로 일시에 후퇴를 했는데 왜 당신 혼자만 남아있었소? 금매 말이오. 어쩐 일인지 여그 지사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구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럼 당신 부하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요? 큰께 들어보시게라. 아무 연락도 못 받고 태평원이 시무나 흩날을 보내고 시무 닷새가 되었는데 차석이 어디서 왔는지 온 경찰이 전날 후퇴에 불고 인자 인민군이 코앞에 닥쳤다고 보고를 하더란께요.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라 믿지 않음시로 분서로 전화를 건다 어쩐다 하면서 알아본게 그것이 사실이란께라. 부하 셋을 불러 기술껏 앞뒤로나 피하라고 앞질러 보내놓고 나 혼자서 문서 챙기고 어쩌고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본게 어디로 피할 도리가 없이 시상이 달라지고 말았더만요. 그래서 갇혀온 뒤로 숨은 것이지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왜 이곳에만 연락이 취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오. 나도 날이 날마동 쪽을 치고 앉아갖고 그 이유를 캐내려고 애를 썼는디 마음에 집히는 것은 본서 서정하고 한바탕 다툼건이 있기는 있었구만요. 하나 그것도 나 혼자 추측이지 사실 여부야 알 도리가 없는 일이제라. 나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그 다툰 일로 작전 지시를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게요. 그 다툰 일이 뭐요? 그니까 예비 검속 때 여기서만 총질이 없었는데 그 일로 서장이 나한테 책임 추궁을 했지라. 그러다 본게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서장은 무조건 시행 명령이라고 했고 나는 현지 책임자들의 판단 권한이라고 했고 조건 고약 싫은 일이었지라. 이 지사장은 그때 왜 처형을 하지 않았소? 염상진은 당신을 이 지서장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는 이근술이 그 일로 보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진작에 서정한테도 입에 춤이 보트기 헛말인디 진짜백이 자액이야 다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야 인자 땅이나 파먹음수로 사는디다가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는 그 순한 사람들이 자액이 아니란 것을 뻔하게 암수로 어찌 총질을 흑었는게라. 그것뿐이구만요. 됐습니다. 조사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 조금 쉬고 계십시오. 무표정하게 의자에서 일어서는 이근수를 대기하고 있던 두 청년이 양쪽에서 붙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상진이 김범준에게 물었다. 진실한 사람이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염상진이 안창민에게 물었다. 거짓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숨겨주었던 집주인을 불러 보충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염상진이 다시 김범준에게 물었다. 김범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근수를 숨겨준 집주인은 예비 검속에서 살아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이근술이 숨어있는 동안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일은 없었다. 이근술이 다시 불려나왔다. 명인민 전체 뜻을 존중하여 이 지서장의 석방을 결정하는 바요. 염상진의 말이었다. 이근술은 무표정하게 앉아있었다. 면민 200여 명이 오래전부터 분주소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말없이 모여서 있었다. 인천은 불바다라고 했다. 상륙을 시도하기 위한 무차별 한포 사격으로 인천 시내는 불바다만이 아니라 피바다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했다. 신문사는 그런 소식들로 술렁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이거 어드럽게 된 기야 이거? 내래 어찌 알겠소? 대략 맞기에 마찬가지디. 어드럽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가시오? 우리 정부대는 낮잠만 자고 있었다는 결론 아니갔소? 허를 찔려도 이렇게 찔릴 수가 있겠소? 이거 앞으로 어찌해야 되는데요? 당황과 두려움으로 더욱 억양이 거세진 이북말들이 신문사 안을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학송은 담배만 피우며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 사태는 그야말로 돌발적이었다. 그러나 그건 이쪽 입장일 뿐이었다. 적들은 벌써 오래전에 계획한 작전일 것이었다. 동해안의 어느 지점에 상륙하려 한다면 또 모른다. 그런데 적은 분명 인천을 공격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배들은 부산 쪽에서 출발해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을 따라 인천 앞바다에 이른 것이다. 그 이동 기간만 해도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 움직임을 까마득하게 몰고 있었다. 해군력이 전무한 상태니까 당연한 결과였다. 육군, 공군에서 미국은 마침내 해군까지 동원한 것이다. 육해 공군의 3면 입체작전 앞에 이쪽은 육군밖에 없는 것이다. 김범우의 말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학송은 눈을 감았다. 이 선배요, 눈 좀 뜨이소. 낮고 급한 목소리에 이학송은 더디게 눈을 떴다. 국도신문에서 함께 일했던 유재웅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겨? 이학송은 고개를 저었다. 유재웅의 표정이 아니더라도 거침없이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보아 그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 선배는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는겨? 내가 태어내 보여? 그럼 다행이군. 이학송은 피식 웃으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함부로 할 말이 아니겠잖소. 이학송이 눈총을 주었다. 기하십니다. 서로 정신없이 떠드니라고 우리말 엿들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고 목소리를 요리 쪼매나게 내니까요. 내 생각으론 어려울 것 같소, 막아내기가. 그렇겠죠. 군대랑 군대가 다 낙동강 전선으로 몰리시 언제와 막아내겠는겨. 군대가 오는 동안에 양키들이 서울을 치고 들 낀대요. 형편이 그리 되었소. 그리 되면 어찌 되는겨? 유재웅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후퇴밖에 더 있겠소. 후퇴요? 이북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그만합시다. 이 선배는 이북으로 갈 깁니까? 어허, 그만하라니까. 이학송은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다. 이학송은 변소로 가서 또 담배를 빼들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변기 앞에 섰다. 소변이 나오지 않았다. 요일을 느껴서 변소로 온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 때 같았으면 소변이 안 나올 리 없는 일이었다. 제길 똥줄이 탄다더니 오줌줄이 타는 모양이군. 그는 씁쓸해하게 웃으며 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네모난 하늘에서 문득 가을이 느껴졌다. 벌써. 반사적 감상을 느끼며 그는 오늘이 9월도 반으로 접힌 16일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전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미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한 이상 성공을 목표로 화력도 병력도 최대한으로 확보했을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 화력은 물론이고 병력 손실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상륙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병력 손실을 전제로 해서 적진으로 뛰어드는 무모하고도 과감한 작전이었다. 미군은 이미 상륙작전에 재미를 붙인 군대였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승리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경력을 재현하고자 하는 미군을 현실적으로 막아낼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 조짐은 벌써 낙동강 연변에서 전선이 고착되면서 생기기 시작했었다. 김범우의 예상은 여러 면에서 들어맞은 셈이었다. 후퇴를 하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아내와 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개인 행동이 용납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럴 기회가 온다면 군인과 경찰이 다시 서울을 차지하게 되면 공산주의자는 물론이고 부역자들의 색출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 어디고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후회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정당한 역사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 그럼 함께 후퇴를 해야 하겠지. 저자는 어떻게 되지? 후퇴가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 당분간 고생이야. 어쩔 도리가 없지. 그래, 후퇴를 하면 함께 따라가야지. 선택한 길인데. 이 약속은 마음을 결정했다. 조금 가슴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뭘 그리 생각하고 있어?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예. 이 약속은 말한 사람을 보지 않고 황급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은 그때까지 오줌도 나오지 않는 물건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오줌은 나올 기미가 없었고 물건은 볼품없이 맥이 빠져 있었다. 자신은 그 볼품없는 자신의 뿌리를 붙들고 서서 자신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 것이었다. 이 약속은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아니, 이 기자 어디 갔었어? 한참이나 찾았는데. 취재부장이 서둘러대는 몸짓으로 책망했다. 변소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배 아프시오? 아닙니다. 됐어. 그럼 취재진을 짰으니까 빨리 인천으로 떠날 준비하시오. 알겠습니다. 이 약속은 바지춤을 축혀 올렸다. 그건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다. 인천을 통해 또다시 허리를 자르려고 드는 미군의 그 무모하고도 과감한 상륙작전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항구 도시 인천은 갈갈이 찢기고 불타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바다 쪽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아오는 폭탄들은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곤두박이며 불길을 토해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시가지 여기저기서는 불타고 있었고 새로운 폭탄이 터질 때마다 새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연이어 터지는 폭음에 휩싸여 사람의 비명이나 오성은 들릴 리가 없었다. 폭탄이 쉴 새 없이 터져오르고 있는 시가지에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 약속 일행은 야산마루에서 무자비한 폭격에 찢기고 터지고 불타면서 죽어가고 있는 도시의 처참한 몸부림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폭탄은 참으로 빗발치듯이 쏟아지며 폭음과 불길을 토해내고 있었다. 폭탄 한 발이 터질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만 죽어간다 해도 인천 시민은 한 사람도 살아남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바다 쪽에서는 숨막히도록 폭탄이 날아오는데 이쪽에서 바다 쪽으로 날아가는 폭탄은 없었다. 저 어지러운 난장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것인가. 이 약속은 어금니를 맞물었다. 저건 민간인들마저 적으로 취급해버리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풍부한 물량을 이용해 모든 것을 불질러 태워 가루로 만들고 재로 만들어버리는 작전. 인천은 위로 불바다가 아래로는 피바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명분으로 시작되어 광적인 살인과 파괴를 거친 다음 잿더미로 끝난다. 이 약속의 머리에 모아진 생각이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나는 무슨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약속은 눈을 감았다. 신으로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이 산마루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다.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그 구경을 하면서 시상을 얻는 기발한 천재 시인 네로가 아닌 이상 무차별 폭격 아래 무방비 상태로 불붙어 재로 변해가는 도시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비감과 분노만을 키울 뿐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만 돌아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았다. 적을 손수 무찌르지는 못하더라도 적에 대한 분노나마 키우는 것이 기자의 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편에 있었던 까닭이다. 분빠봐 잘이 온다. 부분파 잘이 온다.
하면 막 퍼부어 뿌려. 괴뢰군 놈들 시도 안 남게 다 시게 퍼부어 뿌는 것이야. 현호봉은 고개를 뒤로 발딱 젖혀 하늘을 올려다본 채 신바람이 나고 있었다. 그는 소대장이라는 체신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뽑아대는 가락에 따라 팔다리까지 껐덕거렸던 것이다. 어이야, 진작에 그리 했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더노? 옳지라. 잘한다. 괴뢰군 놈들 칵다 만문개 뿌리라. 엄매 시원하니 까이가 되는 거. 괴뢰군 놈들 촉 빠지게 생겼다. 소대장을 따라 소대원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강 건너편의 하늘에는 B-29 수십 대가 떠서 폭탄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었다. 비행기들이 지나간 뒤쪽에서는 먼저 떨어져 내린 폭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다. 몸집이 큰 만큼 날개도 긴 B-29 수십 대가 한꺼번에 날개되자 갑자기 하늘이 좁아졌다. 그 새로 된 새들은 별로 높이 뜨지도 않아서 쌕쌕이라고 부르는 전투기에 비해 몇 배나 커 보였다. 하늘을 덮듯이 한 B-29들은 당변을 따라 묵직하고 느리게 날아가며 끝없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바로 융단 폭격이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폭탄을 촘촘히 떨어뜨려 적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폭격법이었다. 조준도 명중 확인도 필요 없는 그 폭격은 전쟁 물자가 많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또 하나의 물량작전이었다. 폭탄을 줄줄이 쏟아내는 그 폭격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처음에 비행기 떼가 사라지면 다른 비행기 떼가 뒤를 이어 나타나 똑같은 방법으로 폭격을 해댔고 그것이 사라지면 새로운 비행기 떼가 나타나고는 했다. 다들 들어라. 저 B-29 폭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강을 건너서 진격이다. 적들은 지금 저 폭탄 세례를 받고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 저 폭탄 터지는 소리 때문에 괴뢰군들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 너희들은 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바로 적들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대는데 살아남을 놈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남은 놈들을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미 알려준 것처럼 위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아래에서는 우리가 밀어붙이고 올라가면 괴뢰군들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도가니든 쥐다. 앞으로는 그 쥐를 때려잡는 일만 남았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다. 진격을 앞두고 다들 각오를 단단히 하도록 알겠나? 예! 원기 부족! 알겠나? 예! 좋아! 각자 위치! 빠른 움직임으로 흩어지는 소대원들을 바라보며 현호봉은 느긋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전쟁에 대한 공포감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부하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킬 때도 자신감에 차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는 시체 썩는 냄새에 속이 뒤집히지 않았고 두 눈알이 없어져 버린 채 입에 구더기를 가득 물고 썩어가는 시체를 예사로 보아 넘겼으며 폭탄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속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변화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는 미군에 대한 신뢰가 차츰 넓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미군의 줄기찬 지원 폭격이 아니었더라면 도강에 오는 적들을 막지 못하고 전선은 벌써 뚫리고 말았을 것을 그는 직접 겪어서 알았다. 미군의 그 막강한 힘이 전선을 지키게 했다는 것에 앞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었다는 구체적 실감은 바로 미군에 대한 신뢰로 바뀌었다. 그런데 마침내 총반격이 개시되면서 B-29들이 날개를 나란히 맞춰가며 적진을 맹타하는 것을 보게 되자 미군은 역시 세계 최강의 군대, 위대한 군대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참 근사하다. 공군이 육군보다 훨씬 멋들어진다니까. 현호봉은 새로 나타난 B-29들이 토끼똥 싸듯 폭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신명나고 있었다. 참 폭탄도 많기도 하군요. 언제까지 저렇게 퍼부될 거죠? 옆에서 선임 하사가 말했다. 왜? 선임하선 폭격하는 게 싫은가? 현호봉은 선임 하사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아닙니다. 선임 하사가 당황한 얼굴이 되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들리지? 아닙니다. 하도 끝이 없어서 그냥 한 말입니다. 틀림없나? 틀림없습니다. 말 조심하게. 내가 선임하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방첩대원 앞에서 그런 투로 말했다간 골로 가는 날이니까 내가 미리 주의시키는 거야. 예, 조심하겠습니다. 선임 하사는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해 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드런 놈, 외다리 개다짝 하나 붙였다고 나이도 새파란 새끼 족같이 놀고 있네. 이 새끼야, 사람 무더기로 죽이자고 폭탄 처리 쏟아붓는 게 뭐가 그리 근사하고 재미난 구경거리냐. 니놈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참 근사하기도 하겠다. 그리고 말이야,
저 폭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따지고 보면 다 우리 동포야, 동포. 원 개새끼, 더러워서 못 참겠네. 그는 되는 대로 욕지를 해대고 있었다. 20. 소용돌이. 자개바기로 호사스럽게 지장된 술상에는 가지가지 생선회를 담은 커다란 접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안주가 그득하게 차 있었다. 마주보고 앉은 것이 두 사람뿐인 것에 비해 술상은 너무 컸고 안주도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 물건들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그것이오. 그것들이 우리나라 것인데 손을 대자면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이 반역자죠. 그러나 그 물자가 남고 저저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물건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막말로 사람들은 들끝이 물자는 부족하지. 이런 부산 바닥에서 그런 물자라도 캐내서 사람들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애국 아니겠소. 그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오. 그러니까 그 대장님한테 부탁하는 건 뭐 어려운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할 구역 내에서 검문만 하지 말고 모른 척 눈 감아달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면 어쩝니까?